뜨겁게 사랑할 시간. 첫째는 10년, 둘째는 12년. 지금 10살인 첫째, 8살인 둘째가 성인이 되기까지 남은 시간입니다. 이처럼 숫자를 상기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나의 일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꼭 닮은 분신 같기도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욕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바로 이런 욕심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고 아이는 내가 돌봐야 할 존재,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되새기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이는 언젠가 내 곁을 떠날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랑 온종일 하루 24시간 붙어서 부대끼다 보면 지금 이 시간이 앞으로도 마냥 이어질 거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 시선 안에서, 내 보호 안에서 계속 머물 거라고 생각하면 아이는 마냥 어리게만 보입니다. 때로는 힘들기만 한 시간이 계속 될 것 같아서 넌더리가 나기도 하죠. 그러나 아이는 언젠가 성인이 될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모의 품을 떠날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말이죠. 이것을 기억한다면 아이에게 좀 더 후회 없이 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뛰어난 두뇌보다 중요한 공부를 대하는 아이의 감정. 그간 저는 수많은 명문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누가 봐도 뛰어난 영재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는 공부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공부를 즐겼거나 간절히 생각했거나 왜 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공부에 대한 감정이 긍정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공부를 할 때 누군가를 탓하거나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특출난 영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에 영재가 아니어도 충분히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수능 석차 성적 순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 성적 또한 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이 때문에 꼭 1등을 해야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닙니다. 수학 1타 강사로 유명한 정승재 강사님은 이를 운동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이 있는 아이들만 1등을 하는 올림픽이 아니라고 말이죠. 누구나 오랫동안 연습하면 이뤄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저희 첫째처럼 평범한 아이라면 어떤 교육을 얼마나 일찍부터 받느냐가 아니라 어떤 공부에 대한 감정을 갖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서울대 의대에 합격한 학생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인 김지명 학생은 전형적인 전자 유형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백혈병이 발병해 중학교 시절 내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공부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명군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어탕 식당을 운영하셔서 가게 2층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한자 공부를 했습니다. 4살 때 우연히 드라마 대장금을 보고 대장금이라는 한자에 매료됐기 때문입니다. 엄마에게 한자 쓰기 책을 사달라고 하고 한자 급수 시험에도 해마다 도전했습니다. 그렇게 독학해서 어렵기로 유명한 한자 급수 시험 1급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땄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 공부해서 중학교 때 이미 대학교 수학 과정을 독학했습니다. 투병 생활을 할 때도 수학 문제를 풀면서 힘든 시간을 견뎠다고 해요. 그 결과 병원과 학교를 오가는 생활을 하고 학원 한 번 제대로 다니지 않았지만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시 전형에서 김지명 학생이 수석을 했다면 같은 해 서울대 의대 수시 전형에 수석으로 합격한 김규민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농구 선수를 꿈꾸며 농구에 미쳐 공부하는 거리가 먼 학교 생활을 했죠. 그러다 키가 작아서 농구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하고자 했던 진로가 막혀 방황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나서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자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주변에서는 농구만 하던 그를 기억하곤 응원은커녕 조롱했지만 간절한 꿈을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고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김규민 학생은 꿈, 주체성, 간절함,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라는 4단계를 밟아가며 공부를 했고 그 덕분에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4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공부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유를 알아야 한다. 타고난 영재가 아니라면 아이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주체적으로 학습해야 입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어요. 입시 레이스는 12년 동안 이어지는 결코 짧지 않은 과정이기에 무너지는 순간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일단 아이가 두 유형 중 어떤 유형인지부터 판단해봐야 합니다. 영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영재는 숨기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이상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운영해온 김펠립 원장은 이를 중국의 고사성어인 낭중지추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아무리 주머니 속에 감추려 해도 뚫고 나오는 송곳처럼 영재는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런 아이들은 굳이 살펴보지 않아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기에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김규민 학생처럼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저희 첫째 아이는 영재가 아니기에 아이가 스스로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훗날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해도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크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는 한정된 시간 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기에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습관과 공부에 대한 부정적이지 않은 마음이 전제 조건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부모가 도와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요일별로 어떤 숙제를 얼마만큼 하고 책을 얼마나 읽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습관이 몸에 뵐 때까지 곁에서 격려하고 체크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아이가 직접 결정하고 실천해야 부정적인 감정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이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아이가 느끼는 학교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가? 자녀가 저처럼 초등학생이라면 공부에 대한 감정 외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학교에 대한 감정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아이의 습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입시의 바탕은 학교 교육입니다. 사교육에 아무리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많다고 하더라도 입시에선 학교 교육 과정이 더 절대적인 게 분명합니다. 단언컨대 입시는 12년간 진행되는 학교 생활의 결과물입니다. 이 12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초등 시기에는 학교에 대한 감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입의 큰 축인 수시 전형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을 어떻게 보내느냐로 결정되는 전형입니다. 굳이 입시와의 연관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학교 생활은 아이의 정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청소년기의 하루하루를 학교에서 보내니까요. 학교를 좋아하고 선생님을 좋아하고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해야 공부를 좋아하고 아이의 정서도 긍정적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은 등한시하면서 사교육에만 매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우등생들은 학교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싫어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을 좋아했고 수업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은 보완제로 활용했죠. 학교 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중점을 둔 경우 수능 직전까지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할 무엇이 없기에 사교육에 더 의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사교육에 끌려다니며 걱정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학원에 보내지 않는 것도 아이가 현재까지는 학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전교생 중 가장 일찍 학교에 갑니다. 내일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학교에 가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학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원이 아닌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다 새롭고 재미있다고 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먼저 다 배우고 접하고 학교에 갔다면 이런 활동들을 새롭게 여겼을까요? 학원이 늦게 끝나서 밤늦게 자고 피곤한 상태로 학교에 갔다면 이런 활동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쉽게 학원에 보낼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학습면에서 앞서가는 또래 아이와 달리 쉬운 영어도 아직 더듬더듬 읽는 아이를 보면 답답하기도 합니다. 학교 후 집에서 어린 동생과 마냥 해맑게 헬로카보드 영상을 보고 있는 첫째 때문에 속이 터질 때도 많습니다. 학군지에서 밤 10시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떠올리면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진심으로 즐기는 아이의 표정을 볼 때마다 엄마의 걱정으로 아이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의 걱정에 앞서 아이의 공부 감정을 살필 것. 공부는 분명 아이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습관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아이의 마음이 동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의 노력과 사교육의 힘으로 성적을 높일 수 있지만 학습 내용이 심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대입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초등학생, 늦어도 중학생 때까지는 아이가 공부를 즐길 수 있도록 공부에 대한 감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엄마의 걱정이 앞서 아이의 공부 감정을 살피지 않으면 절대 대입이라는 험난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초등학교 교사가 소개한 일화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느 날 반 아이가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 이유를 물었더니 학원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졌다고 했답니다. 레벨 테스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다음번에 더 잘 보면 된다고 다독이자 그 뒤에 아이가 진짜 힘들어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학원 레벨 테스트에 떨어지면 동네 창피해서 엘리베이터도 탈 수 없다고 했어요. 제가 창피하대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어지는 긴 입시 레이스를 놓고 봤을 때 부모로부터 온갖 걱정과 실망 어린 말을 들은 아이가 과연 고3 때까지 평정심을 유지하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다음 레벨 테스트에서는 불안감을 떨치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답은 자명해 보입니다. 지나친 경쟁의 고리가 만들어낸 악순환. 변화를 인정하고 아이에게 맞는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하다가도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입시입니다. 아이에게 뭐든 다양한 경험을 만끽하게 해주고 싶지만 대학 앞에서 멈추는 부모가 많습니다. 일단 대학은 가고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보자는 시기죠. 대학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10대를 오롯이 대입 준비를 하면서 보냅니다. 심지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재수나 삼수까지 하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대입을 위해 달리기도 합니다. 사회에서 경쟁이 심해질수록 이런 생각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취업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다고 하니 대학 간판이라도 든든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그렇다 보니 취업문이 열린 대학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흔히 의치한 수약이라고 말하는 의대, 지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입니다. 서울 주요 의대라 불리는 6개 의대는 매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많은 학생들이 몰립니다. 비단 서울권뿐만이 아닙니다. 2023학년도 인하대 의대 논술 전형은 648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즉, 한 명의 자리를 놓고 648명이 경쟁을 한 것입니다. 다른 분야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취업 경쟁률은 높아집니다.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덧 40대가 된 제 주변에는 벌써부터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말하기 전에 본인이 그만두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면서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경쟁에 지쳐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명문대, 전문직 선호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대학에 가면 이런 경쟁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 것이죠. 충분히 좋은 대학에 합격했는데도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를 하라거나 의대를 향해 매진하라고 권유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대학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대학 졸업장을 고교 졸업장처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들의 고민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역 대학의 고민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짐작할 겁니다. 오죽하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말이 있을까요? 학생 수 감소와 등록금 동결은 지역 대학의 재정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서울 대학 선호까지 겹치며 정원을 채우지 못한 많은 지역 대학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인서울 대학이라고 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인서울 대학은 더 좋은 대학에 가겠다고 자퇴하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자퇴율이 높다는 것은 대학으로선 그만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매년 입시 제도를 바꾸고 해외에서 유학생을 모집하기 바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소위 최상위 대학인 스카이와 서성하는 고민이 없을까요? 아이러니하게 이들도 고민과 한숨이 큽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죠. 대학 관계자를 만나보면 매년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수능 점수가 높을 뿐이지 학생들의 역량이나 잠재력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들로부터 쓸만한 인재가 없다는 핀잔을 듣는다고도 합니다.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재교육에 너무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험생들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부만 한 탓입니다. 물리학과를 지망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물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최근 서울대와 한양대에서는 대학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물리 수업을 기초 과목으로 가르치는 우픈 현실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대학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자기를 더 발전시키는 밑거름이나 동력으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온 이유를 생각하거나 대학에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대학을 생각하는 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대학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것. 대입병이라는 말이 있어요. 학부모들은 대입에 영향을 주는 사춘기나 중2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대입병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입병은 청소년기의 사춘기로 방황하듯이 대학 2학년 때쯤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며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증세를 일컬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의욕을 잃고 무기력에 빠지거나 자신감이 바닥을 치면서 우울감이 계속되기도 하죠. 2017년 방송된 SBS 스페셜의 대입병 학교를 묻다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66%가 대입병을 겪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수능과 입시의 맹목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능과 입시라는 거사를 치르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대학에 와서 번아웃 되는 거죠. 1학년 때 놀기만 하다가 대학교 2학년이 되면 심화된 전공 공부 앞에서 많은 학생이 당황합니다. 한 번도 전공 분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은 탓입니다. 전공 분야의 심화된 내용을 마주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공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 아이들은 오로지 대학에 가기 위한 공부 하나만 바라볼 것을 강요당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라도 보이면 나중에 생각해. 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대학 가면 그때 해 라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부모가 학벌의 맹목적일수록 아이는 더욱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다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명문대의 인기는 높아요. 명문대 입시는 상당히 치열합니다. 하지만 대학이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판단한 다음에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릅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좀 더 사회 경험을 쌓고 싶다면 학교를 그만두는 것도 서슴지 않아요. 우리처럼 조금 더 나은 대학에 진학하려고 재수하는 게 아닌 자발적 중퇴인 거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학인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은 하버드대 등 미국의 명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학생들끼리 너는 언제 학교 그만둘 거야?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해요. 무조건 졸업장을 따기 위해 대학을 다니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교수님과 상담할 때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 획을 그은 창업자들 중에 대학 중퇴자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외에서는 졸업 후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대학이나 기관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분위기에 부응해 나노디그리라고 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6개월 내외로 짧게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굳이 전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과목까지 수강하느라 4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만 집중해서 수강해 자신만의 교육 이력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간판에도 크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보다 가기 어렵다고 알려진 미네르바 스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아이비리그의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벤처 투자자인 벤 넬슨이 만든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 없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대학이에요.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두고 세계 곳곳에 기숙사를 운영하며 학생들이 생활하죠. 수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이뤄지는데 기존 주입식 수업이 아닌 머무르는 도시의 기업 단체와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 혁신 대학은 합격률이 하버드대 4.6%, MIT 6.7%보다 낮은 1.9%에 불과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해외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는 무관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십 년간 의사가 최고의 직업으로 인정받아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 변화의 방향이 어떤 흐름일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글로벌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인재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이 있을까요? AI 시대에 AI로 대체되지는 않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올라타는 퍼스트 무버의 도래. 저는 적어도 세상의 변화를 감지하고 세상의 변화에 올라탈 준비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AI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 갑자기 코딩을 배우고 미네르바 스쿨에 관심을 갖는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들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음을, 정답이 아닐 수도 있음을 열어두고 생각하자는 의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대학 졸업장이 갖는 의미는 분명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기에 대입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취재를 위해 에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다 보면 부모의 반대가 심해서 대기업에 입사해 몇 년 시간을 보내다가 창업했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디어를 더 빨리 실현할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죠.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세상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요. 유튜버로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꼽히는 슈카나 신사임당은 과거의 성공 방식에 맞는 조건을 갖췄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였죠. 슈카는 서울대를 나왔으나 취업이 안 돼서 몇 년간 게임에 빠져 지냈고, 신사임당은 한국경제TV PD로 취업했으나 박봉에 시달리며 결국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창업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새로운 물결에 올라타
자신의 기량을 가감없이 보여주면서 부와 명예를 거뒀습니다. 만약 슈카나 신사임당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갇혀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시대에 올라타는 The First Mover가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 맞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카이스트 이광영 총장님께 수많은 제자들 중 한 분야의 획을 그을 정도로 성공한 제자들의 공통점을 물어봤습니다.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고 딴짓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었죠. 딴짓을 통해 남과 대체되지 않는 자신만의 창의력, 경쟁력을 키울 수 있거든요. 누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온 친구들은 밥벌이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전을 많이 하고 딴짓을 많이 한 학생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에 따라가려는 아이들의 다양한 도전이나 딴짓을 허용해줘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세상의 변화에 귀를 기울이세요. 미래 리포트와 친해지고 지금 당장이 아닌 몇 년 후의 관점에서 아이를 살펴보세요. 그래야 새로운 변화를 감지한 아이들을 응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상 방종임 작가님의 신간, 자녀교육 절대공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성장을 위한 학공세의 성장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